여러분, 나는 평생 일을 벌이며 살았습니다.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올리고 배를 띄우고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몸이 버티고 정신도 버텼으니까요. 누가 나를 흔들어도 금방 일어섰고 누가 상처를 줘도 그냥 한번 털고 지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깊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는 늦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속도도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 잘못된 인간 하나가 끼어들면 그 여파는 젊을 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집니다. 나는 60대 무렵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젊을 때보다 더 피곤한가?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전보다 더 부담스러운가? 그때까지 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성실한가, 땀을 흘리는가, 책임을 지는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기운, 태도, 습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늦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한 간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싹싹했고 일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조용히 다가와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자기 힘듦을 호소하고 회사의 미래가 불안하다느니 누구는 믿을 수 없다느니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익숙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회사가 위험해 보입니다. 다들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처음엔 나도 그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직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약한 목소리로 불안을 퍼뜨리며 자신은 피해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전체의 공기를 썩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내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일이 술술 풀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고 표정 하나가 나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차이가 결국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버티는 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년을 지키려면 곁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잘못된 인간 하나를 곁에 두면 앞으로 20년, 30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간부와의 일이 내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겉으로 약해 보인다고 다 약한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 조용해도 속은 독하고 도움을 청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다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찾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해외 공사 현장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동남아의 항구, 북유럽의 조선소까지 바람의 냄새도 기계의 울림도 사람들의 표정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모래폭풍도 아니고 혹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한 척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의 힘을 빼앗고 상대의 시간을 빨아들이고 상대를 자기 문제 속으로 끌어당겨서 결국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깊이 경험한 것이 1970년대 중동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뜨거운 흙먼지가 하루 종일 하늘을 가득 메웠고 컨테이너 사무실은 낮이면 불에 데운 쇠통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기보다 더 지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나에게 늘 약한 얼굴로 다가오던 한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처음엔 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구역에서는 늘 마찰이 생겼고 작업자들은 갈등을 겪었고 보고서는 뒤늦게 올라왔고 일정은 끊임없이 밀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가 오면 무거워지고 떠나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직접 작업자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 구역만 문제가 생기나?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은 약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남 탓을 합니다. 이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지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한 가지가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이용하는구나. 약한 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집요한 조종자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짐을 상대에게 넘기며 본인은 늘 피해자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둘째, 공동체의 흐름이 깨지고 긴장감이 퍼지고 결국 모두가 이를 피하게 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조차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책감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아닙니다. 올가미입니다. 나는 그 엔지니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장 전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어 어둠만이 남았을 때 나는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만두게. 그대는 약한 게 아니라 약한 척하며 남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나는 그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지 한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네. 그날 이후 현장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마찰이 줄고 일정이 회복되고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독한 인간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숨으로 사람을 잠식시키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유형의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의 약한 말투, 피해자 같은 표현, 끝없는 한탄은 결국 당신의 노년을 흔들고 마음을 갉아먹고 기운을 뺏어갑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약한 척하며 조종하는 인간, 그들은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로 찌르는 것도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비관적인 표정 하나, 남의 잘못을 들추는 습관 하나입니다. 이런 독은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고 처음엔 가볍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기운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나는 이런 인간을 공장에서 처음 제대로 목격했습니다. 1980년대였습니다. 한 국내 공장 증설 현장을 찾았는데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용접 불꽃이 바닥에 튀어오르고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목을 따갑게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 감독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해 보였고
나이를 먹은 만큼 경험도 많아 보였지만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마치 공장의 전기를 조금씩 끄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운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또 실패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공장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기운 빠짐이 번져 있었고 기계 조작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으며 책임자들은 서로 말을 아끼고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현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몇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나? 그들은 한 사람처럼 그 감독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만 합니다. 모두가 위험해질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사람들을 겁주고 희망을 꺾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이제는 진짜로 마음이 지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먹는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본인은 늘 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포장합니다. 셋째, 남의 의욕과 희망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감독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실만 말한 겁니다. 저는 그냥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네. 문제는 그 사실에 네 독을 섞는다는 것이야.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사람이 모여 움직이는 곳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계도 돌아가고 기운이 있어야 작업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감독을 다른 보직으로 옮기고 현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정이 오히려 앞당겨졌고 젊은 기술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며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 하나를 치우는 것이 기술자 10명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도 똑같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체력이 줄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런 시기에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고 계획이 흔들리고 꿈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이 독에 물듭니다. 그러니 나는 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인간보다 더 치명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는데도,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걸 고마움이 아니라 칼날로 되돌려주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만나는 인간이 있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요구하고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더 깊이 파고들고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평생 몇 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유형을 노년의 곁에 두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한 직원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릴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초였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와 국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던 혼란의 시기였고 회사 안팎으로 변수가 많던 때였습니다. 나는 위기 공백을 막기 위해 한 중간 관리자에게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약간은 소극적이지만 충성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네. 자네가 이 업무를 맡아 중심을 잡아주게. 그는 감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감사를 느끼는 사람과 은혜를 기회로 삼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둘 다 예의를 지키고 둘 다 겸손한 말투를 씁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그 직원도 처음에는 야근도 하고 보고서도 빠르게 올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들이 내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현장을 자신 사유물처럼 다룹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바꿔 올리고 본인의 공로를 과장하며 잘못은 모두 아래 직원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처음에는 중간 관리자라 과한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그가 내가 직접 준비해 놓은 협상안을 마음대로 수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왜 임의로 바꿨나?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를 준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키워보려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도움을 받으면 처음엔 고개를 숙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셋째, 결국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을 넘어서려 하고 심지어 짓밟으려고 합니다. 넷째, 잘못을 지적하면 저는 회장님을 위해 라는 껍데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날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크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조직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진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고 나는 그를 즉시 자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조직은 다시 정직해졌고 보고 체계도 바로잡혔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나는 더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얻으면 그 약한 마음이 독이 되어 배신으로 변한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진실은 치명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한 번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은 줄고 관계의 상처는 오래가고 잘못 둔 사람 한 명이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얽히는 순간 드러나는 인간의 본심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 드러나는가? 크게 기쁘거나 크게 슬플 때도 드러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갈 때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 불안, 속셈, 배려심의 정도까지 그대로 비춰줍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돈의 흐름을 봤습니다. 기업의 자금줄, 해외 프로젝트의 예산, 은행과의 협상, 직원들의 월급.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고는 1970년대 말 금융권과의 큰 협상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은 회사가 대규모 선박 계약을 잇따라 따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운영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조금만 틀어져도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던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시기였습니다. 나는 은행 본점의 한 임원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했고 예의 바랐고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분은 믿을만 하다,
말이 곧 약속이다. 하지만 여러분, 돈 앞에서의 믿음은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대출 기간 연장과 추가 자금 융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커다란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어색한 침묵을 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해간 자료와 계획은 분명했고 여러 차례 검토한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행 내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권은 늘 변수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문서를 받아든 순간 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조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잠식하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이야기한 조건과 다르네.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나? 그는 잠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회장님에게 유리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은행 내부의 압박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와주겠다는 듯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 더 불리한 조건을 은근히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말투는 공손하고 손짓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행동 속에는 자기만 챙기고 상대를 희생시키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받을 수 없네. 지금 당장 다시 검토하게. 그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현실입니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협상 자체가.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네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 거지.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협상은 그의 개입을 배제하고 다시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훨씬 더 나은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임원이 주장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챙길 성과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더 확실히 바꿨습니다. 돈이 얽히는 순간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인가?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그 방어막에 손을 올려놓고 자신을 챙기려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노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말합니다. 돈 문제에서 사람이 흔들리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더 은밀하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무섭고 배신도 아프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잃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반부를 지나며 한 가지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인간은 결국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인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딱히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통째로 가져간다. 이야기 좀 들어달라며 전화해도 끝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찾아와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불평을 쏟아내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예전에 본사와 멀리 떨어진 지방 영업소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늘 가득했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창고 벽을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그곳에 소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몇 달째 진척이 없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혼자 버티느라 힘듭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의 말투는 애절했고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사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직원들이 다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날씨가 안 도와줍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책임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만을 나에게 쏟아내고 본인은 피해자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나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 정신이 빨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게. 지금 내가 자네에게 듣고 싶은 건 해결책이네. 그런데 자네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만 말하고 있네.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에 지친 게 아니라 남의 시간을 먹음으로써 버티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남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하소연으로 시작해 하소연으로 끝납니다. 들을 사람을 찾고 붙잡을 사람을 찾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만 존재감이 생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그들의 곁에 있으면 당신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계획이 어긋나고 해야 할 일이 쌓여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아 보이고 조언을 잘해줄 것 같고 인내심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이들은 집요하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시간은 남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 평온해질 수도 있고 혼란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하루가 사라지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느라 저녁이 사라지고 필요 없는 관계를 붙잡아 주느라 한 달, 1년이 증발한다면 그건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면서 자기 시간은 내놓지 않는 사람, 그들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된다. 실제로 나는 그 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달 동안 멈춰있던 공정이 일주일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졌고 불필요한 보고가 줄었고 누구도 억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회복되고 현장은 살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 하나 잘 바꾸면 시간 전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훔치는 인간보다 더 깊고 은밀하게 노년을 파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마음속까지 침범하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지켜야 할 거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둔 조용한 울타리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 선이 조금 흐려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사람을 넓게 만나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50대,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나이가 되면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깊게 꽂히고 작은 갈등도 오래 남고 누군가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 하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형은 바로 경계선을 허무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묻고 당신의 선택에 끼어들고 당신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휘둘러 버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본사에서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회사 안팎을 오가며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뢰를 권한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그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가족 문제 있으시죠? 직원들 사이에서 다들 얘기합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문제까지 들추며 나의 감정과 상황을 침범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당신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인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 다음엔 조언을 가장해 당신의 선택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삶 전체를 자신이 관여해도 되는 문제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의를 빌미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추려 합니다. 둘째, 사생활과 감정을 자신의 영역처럼 생각합니다. 셋째, 당신이 싫다고 말해도 그게 다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울타리는 내가 지킨다. 자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네. 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직원들의 사생활을 캐고 특정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의 정보력처럼 퍼뜨리며 나는 회장님과 친하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허무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역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위치를 키우는데 당신의 사생활을 이용하고 관계를 연결하는데 당신의 감정을 도구로 씁니다. 저는 즉시 그의 역할을 축소하고 조직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의 분위기가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긴장도 줄었고 보고 체계도 안정되었고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를 치우면 공동체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여러분, 마음의 울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은 영역 같아도 그 안에는 당신의 평온,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허무는 인간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되는가? 잠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단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단함은 외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을 들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유형을 관통하는 인생 후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8가지 인간 유형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울분이 생겨도 일로 잊었고 배신을 당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를 지나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뺏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평온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한번 흔들린 마음은 몇 달, 몇 년씩 여파를 남깁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걸러내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비로소 남은 시간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말년에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내 삶을 지켜준 건 나를 도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초기에 알아보고 끊어낸 결정이 나를 살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아야 지켜진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인연은 오래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줄일수록 단단해 보이지만은 그 줄이 썩어 있으면 끊어지는 순간 추락합니다. 의리가 깊어 보이는 관계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월 속에서 변하고 상황 속에서 변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좋은 사람이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욕망, 습관이 변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노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위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기에 그의 거짓말을 눈치채고도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 우리를 속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괜찮겠지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남은 10년, 20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정리하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가? 아니면 잠식해 들어오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기운을 더해 주는가? 아니면 조금씩 빼앗아 가는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는가?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약점을 이용하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한 번이라도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단호히 끊으십시오. 죄책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진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인생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지킬 것만 지키면 무너질 것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평온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금보다 더 귀해집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유형의 사람은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의 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는 오래가고 그들이 빼앗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단호하게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남은 인생은 제자리를 찾는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떠나보낼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